이게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기사 하나를 출렁거리는 건데 네. HBM 전체 매출 중에 엔비디아가 한 5분의 1 정도밖에 비중이 없다. 네. 그럼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요 HBM이란 물건이 가장 핫한 건데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에 대한 의문은 있겠지만 공급 과잉으로 HBM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저 쉽게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미.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도 있고 박사님께 또 드릴 질문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체크는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봤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그게 있긴 있었어요. AI 거품론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 과잉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증시가 꺾였을 때 반도체가 또 타격을 입기도 했고요.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거품론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번은 HBM을 중심으로 AI니까 다를 거야 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박사님께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반도체 시장을 좀 역사적인 흐름에서 좀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메모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는 어떤 모멘텀이 되는 것들이 웨이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 약간 3번 정도의 웨이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IBM에서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웨이브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그쪽에서 또 한 번 두 번째 웨이브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2007년 8년 중에 시작했던 데이터 센터 붐이 일었던 것으로 이제 세 번째 웨이브 해서 우리가 근데 이 웨이브라는 것들이 보면은 왜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희망은 있는데 전체 반도체 시장의 증가율을 보면은 크게 점프를 하는 적은 없고 퀀텀 점프를 하는 적은 없고 예. 엄밀하게 말하면 비트 그로스라고 하는 순수한 수요 증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 어떻게 보면 약간 L자형으로 해서 거의 지금 플랫한 영역으로 들어와 있긴 한데 그것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면 그 웨이브라는 게 뭐냐 AI라는 게 등장했으면 뭔가 퀀텀 점프할 것 같은데 그렇진 또 않은 것 같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웨이브라는 게 세컨드 웨이브가 왔을 때는 첫 번째 웨이브를 이끌 수요가 이제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수준에 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PC의 보급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했을 때 스마트폰이 등장했던 것이고 스마트폰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때에 데이터 센터 붐이 났던 것이고 예. 데이터 센터가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기대를 못 미쳤을 때 이제 AI가 등장했던 건데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AI는 제4의 웨이브는 아니고요. 제3의 웨이브의 버전 2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결국에 뭐 온디바이스 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수요가 크게 생성되는 건 데이터 센터인데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기존에는 일반 반도체였던 것들이 AI 기반의 반도체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4의 웨이브라기보다는 3.5 웨이브 정도, 그다음 데이터 센터의 버전 2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수그러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을 또다시 한번 끌어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래서 없어지는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지. 뭔가 현재까지 수요는 탄탄한데 또 다른 수요가 플러스 돼가지고 퀀텀 점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희망 섞인 메시지를 주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약간 접근만 다르게 해서 작가님께 한번 예. 여쭤볼 텐데 세 번의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다 하드웨어적인 혁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이번 거는 물론 3.5라고 평가는 해주셨지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나 파급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어 라고 역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5를 넘어서 4가 될 수는 없을까? 에 대한 사실 궁금증은 이 어떻게 기술은요 보십니까? 엄밀하게는 지금까지 봤던 그 세 번의 웨이브도 소프트웨어가 전부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IBM PC 이런 거에도 처음에 없던 엑셀, 당시 로터스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봤을 때도 스마트폰 안에 지도도 돌아가고 뭐 통화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건 다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AI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좀 사람처럼 말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긴 글도 요약할 수 있더라. 예. 이제 그런 데서 혹시 이게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네 번째 웨이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엄밀하게는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투자들은 사실 R&D 투자지 않습니까? 이게 네. 우리가 지금 챗GPT,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많은 인공지능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그런 AI들이 빡세게 적용돼서
완전히 우리가 아이폰을 처음 봤을 때 피처폰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은 아직 느껴지고 있지 않죠. 네. 사실 그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보니 수많은 반도체, IBM이 크면서 인텔이 크고 스마트폰이 크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커지고 암이라는 회사가 커지는 과정은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가 너무나 우리 소비자들한테 돈을 쓰고 싶게 만들어서 최종 디바이스에 돈을 주면 해당 디바이스가 반도체 회사들에게 남은 돈을 넘겨주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예. 다만 지금 2022년 챗 GPT 뒤에 왔던 지금의 현상들은 R&D 다음 단계로는 잘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 부분을 작가님께서 앞단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각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는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데는 엔비디아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빅테크들의 투자가 얼마까지 이어지고 얼만큼의 효용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박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언제까지 버티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언제쯤 회수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산업을 조금만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면 퀘스천 자체가 성립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반도체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EUV 장비가 들어가서 아마도 동일한 웨이퍼 생산 캐파를 증설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년 전 정도 EUV 장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월 20만 장, 300mm 웨이퍼 기준 월 20만 장 정도 생산 캐파의 팹을 완성하려면 15조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다음 기간 한 대략 뭐 2년 이렇자면 2년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15조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반도체 팹이 하나 완성되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나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좀 끝내야 되니까 5년 정도는 감가상각을 잡고 그래서 예. 매출은 발생하지만 수익에 큰 기여는 안 된 기간이 또 몇 년이 있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뭐 최소한도 3, 4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데이터 센터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단계에서는 지금 이런 구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나는 할 수 있는 아무런 하드웨어 기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도체도 치킨 게임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더 이상 못하면 나는 이제 패를 접어야 되는 거고. 네네. 돈이 있으면 적자가 나더라도 몇 년 버틸 수 있으면 다시 투자해서 결국 다시 호황기가 왔을 때 그 돈 회수하는 건데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AI 데이터 센터도 또 이런 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 몇 년 동안은. 네네. 그게 이제 완성이 되고 끝나서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수익이 되진 않죠. 매출은 나오기 시작하지만 네. 본격적으로 수익이 이제 정말 이게 기업에 도움이 되려면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 뒷단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종 단위에 있는 고객들이 정말 이걸 뭔가 최종 서비스 받고 싶어하고 하드웨어를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욕구가 생길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크게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은 어차피 투자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투자가 이루어져야 뭔가 된다는 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예.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게 또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빨리 우리한테 수익 구조를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들도 분명히 시장에는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기업들까지 이 수익 구조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최근에 발표 나온 거 보면 이 연환산 매출로 한 3조 정도라고 했잖아요. 오픈 AI가. 네. 우리가 22년 말에 완전 뭐 스카이넷 같은 거라고 믿었던 AI가 나온 것 치고는 사실 높은 매출은 아니죠. 연한산으로.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에서는 딱 기대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여기서 이제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아직 R&D 상황이고 하여튼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분명 지금 썼던 챗GPT가 예상한 만큼 매출은 안 줬지만 이제 이미지를 넣고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도 좀 되고 뭔가 그림 같은 것도 생성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기술적인 돌파를 한 명이라도 하면 디바이스가 확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죠. 스마트폰 같은 예. 게.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확실히 안 된다라는 생각도 없으니까 저는 투자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고 수익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될 걸림돌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걸림돌도 있을 테고, 허들이 있을 테고,
한때는 또 전력 관련해서도 사실 뭐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떤 게 지금으로선 가장 큰 숙제라고 보십니까? 전 그런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공지능들 좀 상상할 수 있는 것 대부분이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스마트폰에 들어갈 만큼 경량화된 인공지능이 꽤 성능, 쉽게 말하면 정확도나 이런 게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량화된 인공지능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 그 기능을 발휘할 예. 것인가. 물론 서버 인공지능도 서버 인공지능 자체의 역할은 있어요. 예. 이제 처음에 나왔던 챗GPT 같은 건 사실 아무리 경량화해도 스마트폰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죠. 네. 근데 대신 서버에 있어서 성능은 좋지만 스마트폰이 뭔가 실시간으로 해야 되면 도움이 안 되는 녀석이죠, 이건. 예를 들면 제가 동영상을 주면서 챗GPT만큼 거대한 인공지능에게 무언가 시키려고 하면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 인터넷 대역폭 자체도 굉장히 비싼 자원이거든요. 그러면 둘 사이에 어떤 밸런스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직 스마트폰이 무언가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죠. 그쪽에서 한번 뭔가 나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사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수익화에 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의 걸림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를 초단기로 볼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볼지에 따라서 조금 저의 답변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단기로 한번 볼까요? 초단기로 볼 때는 사실은 이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최종 수요가 결국엔 B2C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이 완성이 돼야지 사실은 이 산업이 제대로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제 최종 단에서의 서비스 할 만한 것들이 아직까지 개발된 게 별로 없다, 풍부하지 않다라는 거, 그걸 비슷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또 하나는 결국에 몇 년 보릿고개 버텨야 되잖아요.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회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존의 다른 캐시카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것이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 결국에는 이게 승패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직접 본인들이 AI를 개발하기도 했었고 네. 그걸 제3자한테 그거를 우리가 뭐 어떤 플랫폼 형식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네. 시간당 차지를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의 수요와 매출과 수익에 구글이라는 큰 회사에 지금 기여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뭐 거의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 이게 어느 정도 규모까지 커가고 마진이 생길 때까지는 기존의 검색 시장과 광고 시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기존에 원래 갖고 있었던 확실한 캐시카우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기업들이라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거는 허들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는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버틸 만한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력도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대답 들은 김에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셨던 허들은 뭐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외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수자원과 전력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물리적인 거 외에도 지금 우려가 되는 포인트가 있는 게 데이터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슈퍼컴퓨터급의 데이터 센터들을 짓고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 학습을 충분히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이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지금 증축해 나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AI들이 학습에 필요한 양을 미트시킬 만큼 충분히 많지 않다는 거. 예. 결국에는 데이터를 구매하는 비용이 점점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제 돈이 많은 애들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사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고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축을 했는데 데이터를 계속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양질의 데이터를 구매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하드웨어가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AI를 가지고 학습, 추론 이 과정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결국에는 데이터도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십시오. 예,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AI를 학습시킬 때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좀 이제 라벨링을 안 해도 되는 형태로 학습을 시켜왔는데 예. 문제가 있어요. 이제 안 본 거는 대답을 못 합니다. 못 본 건 대답 못 그러겠죠. 하죠. 너무나 네. 당연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챗GPT 어떤 강점 좀 인간 같기도 한데 그냥 단순히 길 가던 평범한 사람 수준을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길 가는 평범한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에게 전문적인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바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은 의외로 인터넷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그거는 그러게요. 모두가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 AI 회사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좀 시켜주려고 합니다. 네. 이제 기술자들한테 챗GPT 같은 걸 열어주고 예를 들면 그거를 자유롭게 좀 기술 관련해서 질문 답변하게 해달라든지
혹은 데이터 만드는 회사들에게 데이터 만드는 사람의 조건을 좀 빡세게 줍니다. 음. 아무나 아르바이트 같은 사람 뽑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미 좀 데이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건 이제 확실한 거죠. 아. 정확히 양이 아니고 질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너무 초보적인 저한테는 실생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챗GPT 이용하면서도 어떤 자료에 대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전문적인 출처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특정 사이트 아니면 뭐 기사에서 발췌한 자료나 아니면 공개된 네. 리포트 자료에서 발췌하는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 측면에서도 역시 고도화를 시켜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약간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계속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당장은 그러면 좀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에 조금 더 우리가 무게감을 둬야 될지, 아니면 결국에는 개인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만약에 뭐 둘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가 더 주요하게 보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애플에서 이제 본인 이제 개발자 회의를 하기 전에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애플에서 과연 발표하는 AI 관련된 게 어떤 네. 방향을 제시해 줄 거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게 애플의 인텔리전스 AI라는 게 결국에는 일부는 온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네. 일부는 서버를 활용하는 그렇죠. 것을 믹스해가지고 두 개를 잘 조합해서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도 사실 어디 보면 현실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온 디바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아무리 비싸도 150만 원 정도인데 네. 여기에 몇천만 원짜리 칩을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비싸야 몇십 불, 몇백 불 정도 이상의 칩을 넣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러면 몇백 불짜리 칩의 성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엔비디아의 호퍼 칩이나 블랙웨어라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정말 전문적인 수준의 것들은 결국에는 서버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또 네트워크 환경도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느려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성능의 아웃풋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메인이 된다기보다는 이 온디바이스 현재 관심을 갖는 거는 AI의 수준이 그런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결국엔 초보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커스터머들이 더 많다. 현 시점에서는. 그 정도는 온디바이스가 가지고 한 70~80%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가 1차적으로 관심이 됐던 거고요. 이제 AI 학습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수준의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그건 온디바이스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역량이 돼버리는 그러겠죠. 거죠. 아. 예,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연구개발 페이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연구개발은 사실 온디바이스용 기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학습을 최대한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서버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제가 학습을 하건 추론을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추론을 하건 거의 다 서버용 반도체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말하는 온디바이스, 소위 엣지 디바이스, 엣지용 반도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연구개발의 결과를 봐야 얘 좀 운명이 정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R&D를 하는데 모두가 큰 인공지능만 학습시키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챗GPT 크기가 한 100이라고 하면 테슬라가 구동하는 예전 자율주행 인공지능은 뭐 크기가 몇십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죠.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작은 녀석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일들을 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해서 그런 게 들어갈 만한 엣지용, 이제 온디바이스용 칩들이 팔려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연구 개발을 해봤더니 우리가 아무리 경량화하고 모델을 줄이려고 해도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안 되더라. 예. 그렇게 되면은 계속 서버칩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율주행을 하는데 테슬라가 자신들은 이제 온디바이스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누군가가 예를 들면 챗GPT만큼 거대한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율주행할 수 있겠어요? 모두 그 고속도로마다 5G망을 잔뜩 깔고 모든 자동차에 그 5G 모뎀을 붙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자율주행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네. 이런 인공지능이면 서버용 칩이 훨씬 많이 팔리게 되겠죠. 그 시점에. 그리고 말씀드렸듯 그렇지 않고 테슬라의 접근 방법이 옳았다면 그 수요는 온디바이스 칩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 결과들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진행 상황이나 경우의 수들은 그러면 얘기를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게, 그러면 두 분이 그리고 있는
AI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왔을 때 변화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꿈꾸는 게 현실적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문득 들어서 박사님이 그리는 AI의 생활은 뭡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한계가 뭔지 걸림돌이 뭔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진 못해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저보다는 이제 정인석 작가님이 좀 더 알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예. 정도에서 수준을 말씀드리면 좀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토스하도록 하고 네네. 결국에는 분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했을 때 어떤 산업들이 라이징 할 거고 어떤 산업은 슈링크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저도 그 쪽은 많이 연구를 했었고 예. 그건 결국에는 우리가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바뀌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어떤 초이스를 해갈 건가를 유추해서 약간 미래학자적 관점에서 이제 접근했던 거죠.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나 무슨 뭐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인프라 면에서 구현 가능하냐는 이제 다른 문제인 거죠. 그 부분은 사실 개발자들이 몫인 것 같고 예. 저는 결국에는 사람의 삶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갈 거냐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에 AI가 활용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바이오 쪽이라고 일단 생각이 바이오. 되고요. 예.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지금의 방식으로 했을 때 뭐 5년, 6년 걸리는 것들을 AI를 굉장히 빠르게 가동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 워크를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불과 일주일에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미컬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을 바꾸는 실험해 나가야 되는 것에는 정말 GPT 그 어떤 지금 우리가 GPU가 가장 탁월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바이오나 케미컬 쪽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에서는 조금 반반인 게 사실은 지금 온 디바이스로 가능할 거냐 아니면 서버로 가능할 거냐를 떠나서 자율주행은 단순히 연산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라이다와 카메라와 센서와 레이더가 모든 것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내가 혼자 계산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물리적인 센서 기능들이 먼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계산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거라서 그쪽의 기술이 얼마나 같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자율주행 쪽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이 정말 높아져서 우리가 오늘 레벨 4, 5가 정말 10년 안에 올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아직도 그건 먼 훗날에 일 것이냐는 좀 종합적인 거라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 이제 몇 가지 생각했던 것들은 약간 이제 경제나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것을 상당 부분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데이터나 시간의 문제 때문에 최근 몇십 년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제학들 분석을 하지만 최근에도 제가 이제 아는 경제하는 분하고 만나서 해보니까 이분은 생각하는 게 2000년, 3000년 전에 동양 철학을 하면서 옛날 문헌에 나와 있던 것까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그때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함께 볼 수 있다면 사람이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AI가 한다라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것들을 경계해서 우리가 지금 뭐 100년 이내의 경험만을 가지고 예측을 해왔다면은 몇 천 년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툴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천 년의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가긴 해야겠네요. 그걸 누군가한테 입력하는 게 하나의 업종이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저 듣다가 그 바이오 쪽으로도 유망하게 보셨는데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도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AI가 접목이 됐을 때 그러면 따로 임상은 안 해도 될 정도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은 허가 부분 FDA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건 사실 기술적인 완성도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분명히 식약청에서 통과한 것도 이 나라에서는 안 되는 게 꼭 5년, 10년의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그 나라의 어떤 국민 정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정책적인, 전략적인 부분들도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좀 더 복잡한 그러네요.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뭐 바이오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답변의 무게감은 박사님께서 작가님한테 넘겼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얼마나 잘 될지 생각을 해보려면 이 기술이 정말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봐야 돼요. 네. 이제 원래 이 기술은 80년도에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이론 자체는 나왔어요. 현재 유행하는 인공지능이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희생한 게 학습 속도입니다. 그때 예. 정확하게 데이터들을 아주 많이 넣고 굉장히 많은 숫자들, 곱셈, 뭐 덧셈 이런 걸 많이 하면 요 인공지능이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게 학습시킬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런 기술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기술은 우리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 인공지능 우리 스마트폰을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라든지 뭐 그런 인공지능 비서나 우리 인간들을 다 막 제거하고 다니는 스카이넷 같은 그런 자율형 인공지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녀석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굉장히 짧은 뭐 몇천 단어 정도 되는 단기 기억 안에서 관계를 분석해서 결과 내는 걸 잘합니다. 지금 하는 건. 저는 그래서 터미네이터 같은 걸 꿈꾸고 있으면 약간은 기대를 낮추고 예. 이런 분야에 뭐가 될지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현실적으로 될 만한 건 뭐냐? 그나마 자율주행은 과거 10여 년간 시도했던 것보다는 또 하나 돌파구가 생기긴 했습니다. 기존보단. 기존에는 인공지능을 어디에 썼냐면 좀 센서들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써왔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자체에게 이제 자동차 제어까지 한 번에 맡겨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목표 지점까지 운전을 할 때는 장기 기억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운전을 하는데 10초마다 교대를 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근데 보면 제 눈앞에 자동차들 보이고 내비게이션 지도가 보이죠. 그러면 아마 10초마다 교대해도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작업들은 인공지능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은 어디 있느냐? 아마 스마트폰 안에서는 좀 길게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걸 보고 예를 들면 노인들 휴대폰 잘 못 쓰는데 그 정도는 어시스트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물건을 주문하고 있더라. 이러면 그런 건 어시스트 할 수 있을 거고 완전히 개인화는 안 되지만 네. 혹은 로봇 중에서도 굉장히 좀 짧은 거리 안에서 뭐 물건 하나 집어오고 어디에서 어디론가 옮기고 뭐 예를 들면 방안을 정리하는데 서랍 열려 있으면 닫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예를 들면 인간 비서를 AI로 대체하는 그런 수준의 일은 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무리 프로그래머들이 노력해도 좀 안 되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잘잘하게 우리가 부가가치를 더 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터미네이터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고 진짜 자비스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되셔도 참 신기하겠다 싶은데 예, 이게 참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2012년에 유행했다가 네. 2022년에 갑자기 빵 하고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핏 우리는 이렇게 더 가다 보면 자비스 같은 녀석이 나올 수도 있겠네 싶은데 네. 사실은 지금 이 인공지능을 성공시킨 이론은 자비스로 가기에는 되려 좀 발목을 잡는 이론에 가까운 것이죠. 아, 왜요? 학습을 느리게 함으로써 학습을 성공한 거니까요. 아, 근데 자비스 같은 녀석이 나오려면 제가 말하면 척하면 딱 바로 그렇죠.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추론이 학습이에요. 이런 녀석들은. 제가 대답하는 순간 저희 지식은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언어 모델을 가르치는 데이터에다가 지금 우리 이렇게 논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몇 줄 적어 놓는다고 해도 대답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본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학습은.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인화된 무언가가 나오긴 힘들죠. 아, 설명 되게 쉽게 잘해주시네요. 괜히 작가는 아니죠. 네, 이해 갔습니다. 그 한계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예. 설명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여러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들을 듣다 보니까 두 분이 또 꿈꾸고 있는 AI의 현실화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다시 어떤 기술력이나 또 국가별 경쟁력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좀 비교도 하고 현재 상황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보고 계신 미국,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까지도 주요 경쟁력들 어디까지 도달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국가별 경쟁력을 뭐 나름대로 수치화해가지고 제시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꼭 AI뿐만이 아니라. 많죠. 근데 사실은 저는 보면서 이거를 무슨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심지어는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 얘가 쓴 데이터를 이제 뭘 가지고 쓰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게 한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거라서 네. 그걸 단순히 수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공지능 순위나 말을 하면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GPU와 같이 메인 로직 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HBM과 같이 메모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TSMC에서 잘하고 있는 전자를 패키징하고 해가지고 이제 칩셋을 하나 완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물론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마하원이라는 거를 지금 거의 양산 근처까지 왔다고 하면서 네이버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인지는 모르겠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이라는 결국에는 그 많은 AI 생태계 중에서 결국 메모리인 거잖아요. 네네. HBM. 근데 메모리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럼 AI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냐고 말하는 거는 대답 못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메모리에서의 경쟁을 말하면 우리가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AI와 관련된 메모리 쪽에서 경쟁력. 그렇지만은 그냥 AI랑은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아예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아 아니면 정말 랩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거의 뭐 빵에서 1인데 이런 것들을 그럼 다 모아가지고 우리 경쟁력이 그러면 20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박사님 뭐 국가별로 경쟁력을 이렇게 말하기는 무슨 의미가 있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나오는 뉴스들을 통해서 되물었을 때 어쨌거나 이 AI 반도체에서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을 계속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결국 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어쨌거나 하고 있긴 한데 중국에서도 충분히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도약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국에 일단은 슈퍼컴퓨터 만드는 기술만 놓고 보면은 네.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가 된 지가 이미 오래됐고요. 근데 물론 그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들이 상당 부분이 미국 거였는데 이전에 장벽이 없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상당 부분 제약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빠르게 그쪽에 경쟁력을 갖추거나 차세대 걸 개발하기 쉽지 않아진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축적됐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제 과거치들이 있어서 이제 한국과 비교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그렇죠. 앞서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장 속도는 확실히 늦춰주는 속도는 미국에 의해서 효과는 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면은 반도체 전 세계 장비 시장에서 거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0~50%가 될 정도로 그냥 사재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미국이 그렇게 막았는데 전 세계 반도체 생산된 장비 40~50%가 중국으로 갔어요. 그 얘기는 미국에서 어떻게 정치권에서 어떤 레토릭을 구사하고 어떤 상무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허점이 분명히 있고 우회로가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불편함이 생기는 건 맞지만 완벽하게 맞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속도는 지연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꾸준히 미국의 중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국과 미국의 어떤 패권 전쟁 얘기하다 보면 미국 대선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공약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좀 차원이 다른 압박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그러니까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은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가님께서는 이거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딱히 명목상 규제를 풀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 미국은 자국에다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이제는 특정한 칩 자체를 판매하는 것도 막고 있고 하지만 결국 새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혁신적인 어떤 실행 방법이 나올 것이냐. 저는 사실은 좀 그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우회 수출을 할 만한 회사들은 많고 컴퓨터의 형태로 들어갔다 뜯어버릴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예. 이거 완제품이다 했는데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이죠. 이건. 형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기술 가지고 있는 갭은 뭐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중국이 따라오더라도 미국은 더 나은 장비와 지금도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더 나은 반도체로 점점 앞서 나갈 수는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변수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어차피 대선 이후에도 계속 얘기하게 될 테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요즘 나오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도 한번 해석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가 빨리 엔비디아 콜테스트 확실히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좀 루머도 돌고 뭐 뉴스들도 돌면서 이게 실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건데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콜테스트 통과와 엔비디아의 협업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제품 세대를 좀 구분을 해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아마 2세대 이전부터 이미 엔비디아도 판매하고 있었을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3세대도 통과를 했다고 이미 네. 4세대까지 통과를 한 것으로 일단 확정이 됐고 5세대 5세대. 부분이 예. 아직까지는 통과 안 된 것으로 이제 우리들이 그렇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엔비디아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삼성에서 4세대 거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초고성능 칩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좀 우리가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엔비디아가 이제 칩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H100, 200이 아니라 10, 20 이런 시리즈로 낮춰가지고 그곳에 이제 삼성전자 제품을 쓰고 있다고 분명히 엔비디아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미 납품은 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물량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일단 저희가 이제 팩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결국 5세대라는 거는 얼마나 시장이 형성돼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양산이 시작됐지만 전체 HBM 시장에서도 5세대 칩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말이 돼봐야 20% 정도 될까 정도 수준인 거고 예. 내년 정도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이 많아질 거라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HBM 5세대가 엔비디아 들어가냐 안 되냐 들어가냐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건데 단지 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게요. 이제 하이닉스한테 언제까지 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선두를 내주는 게 그렇죠. 언제까지 끌려가는 상황이 오래 갈 거냐에 대한 우려감. 네. 결국에는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만년 2인자로 이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영향을 받는 것이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시면 알겠지만 그곳에서 사실은 5세대 통과하고 안 하고는 사실상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사실은 기업의 본연의 가치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치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본다면 투자자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질문 드리면 왠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경험도 흔치는 않거든요. 엔비디아라는 거대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1위 기업에서 통과하면 통과한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일주일 사이에 통과했다는 외신이 들려왔다. 뭐 아직은 아니다라는 속보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뉴스로 시장을 흔드는 거는 한 곳에 돼요. 로이터거든요. 예, 그렇긴 하죠. 지난번에 5월달 통과하지 맞아요. 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젠슨왕이 페일이 아니다. 네, 네. 이제 테스트 중이다라고 맞아요. 막 진화를 할 정도까지 영향이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로이터잖아요. 네. 5세대 통과했다라는 그렇죠. 기사가 나온 게 근데 바로 삼성전자 쪽에서 아직 아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근데 로이터의 원본을 제가 그래서 읽어보면은 예. 뭔가 공신력이 있는 뉴스 소스가 아니에요. 아, 알고 있는 내부 관계자 두세 명 정도의 의견을 들어서 썼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 두세 명이 누군지 공개하지도 않아서 아, 사실은 그 공신력이 그다지 있는 기사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사실은 로이터에서 뭔가 한마디 했다고 그걸 가지고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왜 그러면은 어떤 그냥 로이터 통신사 불과한데 언론의 짧은 기사 단신 가지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리느냐 당사자들이 너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뭔가 타임 스케줄 같은 거를 제시를 해준다면 네. 지금 퀄 테스트가 우리가 뭐 12단계로 진행된 지금 10단계 끝났고 나머지 2단계 뭐 2개월 이내에 끝날 예정이다라고 하면 통과 안 됐어도 분명히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부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온갖 루머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함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IR의 문제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뭐 얼마 전까지 SK 하이닉스에 계셨으니까 물론 하이닉스야 지금 사업 이루어지고 있는 게 명확하니까 명확한 컨센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경쟁사였으니까요. 예. 왜 당사자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근데 겁니까? 원래 삼성전자 IR은 좀 항상 그래왔지 않나 저는. 물론 다만 요번에는 그 실적 발표인가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 연말 되면 HBM3랑 HBM3E 중에 3E가 매출 기여도가 높을 거다. 아마 이런 식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것도 지금 같은 소문이 난 이유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HBM3E의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걸 양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기존에 팔고 있다 HBM3보다 많이 팔리네? 근데 3E를 살 만한 고객이 몇이나 있지? 아마 이런 생각들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께서 이거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논리를 몇 단계 뛰다 보면 예. 통과했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 그 루머에서 통과됐다고 하면 삼성전자 오르고 SK 하이닉스 또 빠지고 뭐 그런 게 계속 좀 반복이 됐었는데 일단 좀 명확한 사인이 오길 바라면서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IR 있는 날마다 주가는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도 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해결책과 문제점은 뭐냐 하면 네. 그건 SK 하이닉스도 해당하는 얘기인데 엔비디아 의존도를 빠르게 낮춰야 돼요. 아 맞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기사 하나로 출렁거리는 건데 네. HBM 전체 매출 중에 엔비디아가 한 5분의 1 정도밖에 비중이 없다. 네. 그럼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지금의 판도를 봤을 때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네, 엔비디아만 안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엔비디아 칩을 원하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HBM을 AMD에게 공짜로 준다고 해서 AMD의 마켓시어가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돈은 기업이 쓰지만 결국 어떤 제품을 고를지는 개발자들이 고른다고. 예, 맞습니다. 개발자들이 이미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 판도 변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많더라고요. 이 판도 변화가 크게 될 수 있는 모멘텀은 네. 우리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최종 서비스거든요. 음. 만약 최종 재배하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게 굳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 아니어도 되는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예. 그러면은 다양한 그 제2, 제3의 AI 칩 메이커들의 칩들이 상당한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걸 써야 되나 보다 안전빵으로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독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내가 고성 AI 칩을 뭘 할 수 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사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타겟이 있으면 나는 사실은 엔비디아 칩까지 필요 없어. 근데 내가 AMD 저 칩이면 충분한데 가격도 훨씬 싸. 그러면 그쪽에 이제 마켓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최종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의 뭔가 변화가 생겨야지 엔비디아 독점이 깨지는 것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안 되는 게 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칩으로 돌렸을 때는 이 서비스가 도저히 원가가 뭐 안 된다든지 아예 돌릴 수 없다든지 그 정도 문제가 있는데 AMD나 인텔 걸 썼더니 되더라 이런 레벨이어야 넘어와요. 보통 우리 이 DGX H100 이런 서버들 가격이 2억, 3억 정도 하는데 비싸죠. 근데 실제로는 사용하는 개발자 연봉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죠. 원래 반도체라는 건 그런 녀석들이에요. 네네. 이게 이 반도체를 우리 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아끼고 자동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도 높고 데이터하는 사람들의 연봉도 높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칩의 스펙만 보고 가격 대비 10% 20% 좋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돌릴 줄 몰라요. 이거 인공지능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 컴퓨터의 그 아주 깊은 곳의 전문가들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그냥 R&D 자체가 멈추는 회사도 있겠죠. 작은 회사일수록. 그래서 되려 작은 회사들일수록 기존의 업계에 존재하는 엔비디아 GPU 쓰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로 쓰기 위해서 엔비디아 GPU를 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누구를 잡아야 되는 것이냐? 실제로는 빅테크들 중에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엔비디아랑 예를 들면 AMD, 뭐 인텔 칩을 비교했더니 원가가 한 20-30% 떨어지더라. 그러면 거기에는 수백 명 개발자들이 있으니까 달려 들어갔고 기존의 엔비디아에서 돌아가던 코드를 마구 옮겨버리는 거죠. 네. 그 정도가 돼야 마켓 쉐어가 한번 생기는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또 새로운 부분에서 또 이해가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엔비디아에 이렇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사실 한 번에 개발자들의 또 새로운 변화, 이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저희 어떻게 1시간 해요? 라고 하셨지만 벌써 45분, 50분이 향해 가고 있어서 바로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얘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일본의 소부장업체 기술력이나 뭐 경쟁력이야 예전부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아오셨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도 일본 소부장업체 경쟁력에 대해서는 박사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반도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장비 쪽의 국산화율은 대략 20%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소재는 네. 40% 근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칩 메이커들 기준인 거죠. 그 주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을 테니까. 예. 근데 요새 HBM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트리거는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역시 HBM에서도 중간에 들어간 필름 종류는 대부분 다 소재들은 일본 걸 대부분 쓰고 있고 국산화 이제 일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장비 쪽 같은 경우는 TC 본더 위주로 해서 본딩 머신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지금 초반에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특히 HBM만 놓고 봤을 때는 장비 쪽의 국산화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일단 초기 시장을 선점하다 보니까 그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같이 코업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근데 지금 HBM이 국한된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트렌드 변화가 일반 D램과 낸드와 예를 들어서 뭐 파운더리까지 다 이제 확장돼 갈 수 있다라면은 일본에 우리가 이제 예속되어 있던 부분을 상당 부분을 좀 끊어낼 수 있는 요지가 생길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HBM 성공 하나만 가지고 과연 칩메이커들이 쉽게 움직이고 과거에 해왔던 관행을 바꿀 거냐 부분은 좀 퀘스천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 국한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만 우리가 도와주고 하면 한국 기업들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점차 이제 HBM이 아닌 쪽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트리거는 됐는데 네.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돼서 소부장 쪽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이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작가님께서도 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저는 일본에 사실 대해서. 박사님 의견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부장 쪽에서 일본이 강했던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사업 초기에 일본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업체들, 미국의 업체들도 일본과 손을 잡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HBM이라는 컨셉 자체도 아마 한국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하이닉스에서 출발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필요한 모든 요소 기술은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갔겠죠. 그렇게 해서 생겨났을 겁니다. 이것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요소 기술이 생겼을 때 그 근원지가 한국인 녀석은 당연히 한국 소부장이 되겠지만 이 반도체라는 게 글로벌 경쟁도 심하고 수율, 원가 싸움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존에 갖춰져 있던 그 신뢰의 체인을 버리고 가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구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좀 예, 유지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반도체 거네요. 제조에서 갖고 있는 글로벌 협업의 큰 그림은 변하진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국가별로의 상황도 들어봤는데 좀 문득 지금 또 생각난 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공급 측면에서의 과잉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되다가 사이클이 있는 산업에서 언젠가는 공급 과잉 국면에 다시 넘어갈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부족보다는 과잉이 나. 특히 이 산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질문을 좀 명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클과 공급 과잉을 네, 반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AI만 놓고 말씀하시는 AI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AI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AI 산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이제부터 가면서 이게 10년, 20년 누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고 시장에서는 약간 그래서 짬뽕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그 안에서 내가 AI에 대한 공급 과잉, HBM에 대한 공급 과잉 그 이슈들을 자꾸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지방에 강연을 조금받은 게 주로 한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네. 임원분들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들여다보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반도체 사이클을 주로 많이 봐왔었잖아요. 이전부터. 예, 예. 그래서 미리 공급과 예측을 해주고 폭락도 미리 예측을 해드리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기존에 우리 어쨌든 해왔던 사이클의 경험치를 놓고 보면은 분명히 올해 설비 투자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2년 동안 주춤했던 것들이. 근데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주춤했던 게 성장률이 주춤했다라는 거지 절대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공급관이 되고도 남을 수준. 그렇지만 어쨌든 설비 투자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증가율로는 2년 동안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을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올해 내년까지라고 보는데 예. 그러면은 바로 반도체 그럼 또 공급광이 바로 오는 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하반기부터가 될지 후년 상반기부터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뜯어봤어요. 그게 사실 AI 등장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걸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미래치가 나온 건데 HBM과 AI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그게 좀 달라졌다는 것. 결국에는 공급과잉이라는 걸 얘기할 때 결국은 칩의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생기는 공급과잉인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HBM이라는 거는 칩의 생산량이 엄청 늘어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의 하나의 기술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뭐냐면요. 새로운 패키지와 관련된 장비와 어떤 뭔가들의 공급망에 있는 업체들의 뭔가 일거리가 생기고 네. 그 다음에 테스트와 관련된 새로운 구조니까 테스트 공급과 관련된 새로운 장비의 수요들이 생기고 있어서 분명히 전체 반도체 장비만 놓고 보면은 큰 금액의 상승이 돼서 이런 식으로 가면 또다시 공급과잉이 곧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데 뜯어봤거든요. 이게 전공용에 들어가는 것들과 테스트로 가는 것과 패키지로 했을 때에 전공적으로 가는 것의 성장세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올해와 내년이. 테스트와 패키지 쪽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 얘기는 칩 전체 물량이 크게 늘지는 않는다. 설비 투자는 늘어나지만. 이게 왜냐하면 HBM 등장 때문에 이제는 칩의 개수 경쟁이 아니라 고마진으로 가게 되는 근데 그거는 종합 예술이 돼버린 거죠. 패키지와 테스트가 연결되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현재의 업사이클이 오래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이 AI 등장 전과 후의 저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참 이걸 또 분야별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정리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작가님께서도 하신 말씀? 뭐 사실 요 HBM이란 물건이 가장 핫한 건데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만들던 그 커머디티 반도체처럼 일단 왕창 쌓아놨다가 안 팔리면은 재고다 가격 떨구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네. 왜냐하면 일단 HBM이라는 건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되게 도로가 넓은 곳에 붙어 있는 공장 같은 것인데요. 이게 큰 공장이죠 되게. 근데 요 녀석을 쓰려면 반도체 그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HBM 쓸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칩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수요는 거의 확실히 잡히는 칩이란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녀석은 예를 들어 2년 뒤에 뭐 3년 뒤에 그 학습용 반도체 절벽이 온다고 하면은 이미 그 램프업을 늘 줄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도체 회사들이. 예. 그런 면에서는 이게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냐에 대한 의문은 있겠지만 공급 과잉으로 HBM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전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미. 예. 그리고 예를 들면 TSMC 패키징이 없어도 못 만드니까 그 캐파에서 막히면 그게 최대한 만들어야 하는 양인 것이고 엔비디아가 몇만 개 팔겠다고 했으면 그게 최대 만들어야 되는 양이고 이게 좀 잘 잡히는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과잉이 나오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 경우는. 약간 반쯤 수주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완전 수주 산업이고 반도체 디램 랜드는 말씀하신 거 예. 일단 만들어 놓고 진열해 놓고 싸면 싸고 좋으면 그쵸. 사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네. 그냥 소매품이었는데 HBM은 중간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반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어마어마한 재고가 쌓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수요에 맞춰서 왜냐면 수주를 미리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 연말까지 HBM 수주가 이미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 캐파에서. 그래서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조를 해가면서 증설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과잉이 일반 디램의 랜드 같이 심하게 재고가 쌓일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라는 것.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투자자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두 분도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실상을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시장에서 또 분명히 걱정하는 포인트들을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거라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대다수의 분들은 투자자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AI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렇게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이런 루머나 이런 리스크나 불안감들은 좀 이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답답함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겸해서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 텐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작가님께 예. 이제 저는 딱 아까 인공지능 얘기할 때 이게 단기 기억이 아니 장기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AI의 어떤 수요와 미래를 얘기하는데 좀 디스토피아 같은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인간은 필요 없어질 거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마음에 빠져서 특정 반도체 회사들이나 이런 데만 투자를 하면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수십 배 커질 거라고 생각하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기술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이랑은 좀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소문들보다는 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보고 얘도 장점과 단점을 가진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단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 거고 장점이 드러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좀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서 일어날 법한 정도로 눈높이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도 한마디 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기업이 뭐 어떻게 될까 아니라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잖아요. 제가 5월 달쯤에 여러 방송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그때 이제 갑자기 10위에 있다가 뭐 1위를 하느냐 마느냐 하면서 1, 2위가 하루 만에 바뀌던 그런 네. 시절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때 이제 질문 많이 받았던 게 과연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돌파할 거냐 아니면은 좀 더 언제까지 갈 거냐. 왜냐면 그때 해외 외신에서 무슨 5조 달러니 무슨 10배니 네. 이런 네.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5월쯤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왜냐하면 좀 있으면 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되지만 현재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2%대까지 내려온다면 현재 시가총액 그때 2조 5천억 달러 이때인데 2배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본다. 물론 저는 전제가 있었어요. 실적도 있지만 금리가 2%대까지 내려온다. 왜냐하면은 미국 금리가 지금의 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PER이 2배 정도 높아져도 시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는 거예요. 투자 제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쉽게 되는 거라. 그런데 제가 또 바로 6월 중순에 바로 연합뉴스의 오전 프로그램에 와서 그때도 이제 그러면 그때 굉장히 뭐 140달러만 돌파할 때 똑같은 질문을 더 얼마까지 올라갈까 했을 때 이제는 조종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조종받으면 하이닉스 조종받을 거고 한미도 반도체 조종받고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5조 달러는 굉장히 장기적인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조종이라는 거는 연초 1월 대비 너무 빠르게 올랐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최종 수요가 아직 그만큼까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거품이 좀 꼈다고 볼 수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정답은 단기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길게 정말 미국 금리가 2% 내려갈 정도 최소한 2년 이상이잖아요. 그 정도의 중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믿고 가도 될 만한 게 AI 쪽의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옆에를 슬쩍 보면 좋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10배 이런 얘기할 때 네. TSMC가 현실적으로 2, 3년 안에 웨이퍼 캐파 10배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아니고 다른 걸로 오르면 오르지만 실적이 10배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네. 그 옆에 그 기업들 혹은 경쟁사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파악은 해야 될 텐데 또 대변을 하자면 매일매일 뉴스를 쫓아다니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매일매일의 뉴스가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직접 현장 경험도 있으시고 거기서 업을 하셨었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셨던 두 분께 들으면서 약간 오해됐던 것들은 또 오해대로 풀리고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약간 좀 새로운 시각으로도 다가오는 것 같아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지만 벌써 1시간이 지나 버려서 이 두 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환 박사, 정인선 작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